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군용기 10여 대도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북핵 대응 태세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무 낙탄 사고에 이어서 에이테크스 미사일 실종까지 불안한 군의 대응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의 파장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 막말 유튜버냐며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전현직 당대표들의 운명,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1시 49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10시 3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시 49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미사일 발사는 군용기 10여 대로 위협 비행 직후 발사됐습니다. 북한 군용기는 어젯밤 10시 30분부터 오늘 0시 20분쯤까지 서부 내륙 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북방 5km 인근까지 접근하는 등 위협 비행을 펼치다 북상했습니다. 또 동부 내륙 비행금지 구역의 북방 7km, 서해 북방 한계선 북방 12km까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 밖 해안에서 약 370k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이 약 650km를 비행했고 최고 고도는 50km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들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었다고 발표한 북한은 지난 12일에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적인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완벽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낙탄 사고를 일으킨 데 이어서 에이테크스 한 발도 날아가는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군은 에이테크스 두 발 모두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가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연합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쏜 두 발 중 한 발은 동해안 가상 표적에 명중했지만 다른 한 발은 날아가는 도중 추적 신호가 끊겼습니다. 군은 현무 미사일이 강릉시 한 민가와 불과 700m 거리의 장소에 떨어진 뒤 에이테크스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합참은 미사일이 표적을 맞췄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에이테크스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은 뒤늦게 표적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표적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도 군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할 권한이 없나요? 딱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그 안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낙탄 사고 지역이 유류 저장 시설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지역이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은 SNS에 군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썼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밤사이에 군용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쇄 도발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연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원님 먼저 북한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용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서 이제 도발을 감행했잖아요. 이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예. 탄도미사일 관련된 활동들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핵실험이라던가 이런 쪽 활동으로 향후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 연합훈련 시기에 특별한 이제 북한 쪽에서 보였어야 될 군사훈련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안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뒤쪽으로 좀 밀리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양쪽에 좀 서로 좀 엇갈린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그 끝에 예. 이제 핵실험 같은 이런 전략적인 도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과거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국지 도발 관련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 평양 순안에서 발사해서 650km를 비행했다고 하잖아요. 이번 쏜 미사일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이제 거리에 대한 평가라든가 고도에 대한 평가가 합참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 평가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한번 재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활동 측면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등장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제 이제 공군 관련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섞인 상태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이제 북한 군용기 10여 기가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왔다고 이제 언론 보도도 있고 이제 군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 전술 조치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차가 신형과 구형 사이에 크게 속도 차가 안 날 수 있겠지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냐 구형이냐에 상관없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술 조치에 필요한 그런 선들을 설정을 해놓고 전술 대응을 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네, 이번 미사일 도발, 오늘 새벽 미사일 도발은 우리 군이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있었던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이게 늑장 공개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군이 공개하고 공개 안 하고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기준은 결국에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군 내부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렇게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개를 하시는 편이었고요. 반면에 순항미사일이라던가 각 군의 세부 활동에 대해서는 잘 공개를 안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될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그 공군 활동이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병종 활동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는 경우에는 뭔가 이상징후를 좀 느끼신 상황에서 공개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양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상에서 봤었을 때도 굳이 이걸 발표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내용도 사실 좀 있다라고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공개를 한다. 과거에도 비슷하게 전 정권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신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때는 아무래도 국제도발이라던가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활동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북한이 연이어서 도발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공개를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수의 항공기가 출격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특이한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반면에 어제 밤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특히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 항공기들이 활동하기 좋지 않은 굉장히 안 좋은 조건 하에서 뭐 전투기라던가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된 활동들이 같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판단에 따라서 공개하시는 것도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순항 미사일이 이 발사 고도 그 순항 고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이 포착하지 않은 것 아니냐,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에 문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고도가 낮아서 탐지를 못 하셨습니까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아마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저희도 정보 자산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조기 경보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 군의 대응 태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4일 현무미사일 발사 실패에 이어서 5일에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한 발이 사격 이후 추격 신호가 끊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정밀유도 무기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시험하고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는 절차와 그리고 배치되고 난 다음에 잘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런 활동들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이 에이테크스가 실종된 걸 숨겼다, 나아가서 제대로 발사된 것처럼 거짓말했다라는 의혹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군이 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결국에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추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의 발표대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미사일은 또 정상 비행을 했던 상태였었다라고 한다면 낙탄 지점에서 관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추적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었는지를 부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훈련 과정의 일부로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그 훈련 부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훈련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상의 문제, 발사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었다라는 게 군의 발표였었고 오히려 그 미사일 체계 쪽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무미사일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가랑 가까운 거리에 낙하돼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로도 번질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군의 신뢰가 점점 추락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도 국민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빠르게 공개를 하셨어야 됐다라고 빨랐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고가 있었을 때 탄두부 같은 경우에는 1km 지점, 그리고 추진체 같은 경우에 1.4km 지점에 위치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점이 어딘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보안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침묵을 해줬던 것뿐인 거고요. 다만 그 위치들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였을지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민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방문했었을 때 낙하 지점들을 확인을 했었지만 예. 그 위치가 유류 저장소 인근 POL이라고 하죠. 그 인근 내 추진체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은 확인을 했지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미군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없느냐라는 질문했을 때 밀봉이 돼 있고 해서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답변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미 공조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이제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계약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계약을 맺은 것보다 더 문제는 저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국내에서 사격을 할 수 없다면
미국에 가서라도 우리 요원들이 직접 장비를 다뤄가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같이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 상황, 군 기강을 봤을 때 현재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사일 선제 타격 그리고 요격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의구심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차피 미사일로는 선제 타격 안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탄두가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는 뭐 킬체인에서 뭐 지대지 미사일로 이걸 뭐 선제 타격을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친구들은 핵을 탄두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발사대가 사격하면 바로 그 현장을 떠날 텐데 떠나더라도 벗어나기 전에 피폭 범위 안에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리 쏜다라고 하더라도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할 방법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동 표적 처리 능력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자면은 뭐 F-35라던가 아니면은 리퍼 같은 이런 고성능 전투기나 무인기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위원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한창 얘기했던 그 삼축 체계 중에 삼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대지 미사일을 계속 전력으로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뭐 월성에서 연료봉이라도 빼서 핵무장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 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의견이신 핵무장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군의 체질을 뭐 전반적으로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질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같은 사례들을 보면 뭐 커다란 지대지 미사일 이런 걸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정밀한 유도 무기를 뭐 탄두 중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탄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감에서 퇴장당한 김 위원장은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국회 환노위 국감. 김문수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합니다.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 발언으로 김 위원장은 퇴장당했지만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뭐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전 교수를 존경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신 전 교수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 복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한 번도 사상을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야당은 역대급 막말이라며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억 원이 넘는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서 이해 충돌 지적을 받았죠. 논란 하루 만에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여당은 이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팔았다며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억 원대 방위산업체 주식 소유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여당의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과도한 이런 당대표에 대한 이런 트집 잡기를 하는 것은 뭐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보궐선거 출마 전에 산 주식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당의 입장 발표 4시간 만에 이 대표는 공보국을 통해 관련 주식 전량 매각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곳의 주식을 처분한 겁니다. 이 대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당은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팔았다며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고 이를 한 달 넘게 숨겨다. 이 대표는 외부 일정을 이유로 국회 국방위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사업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이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논란이 됐던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들을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 밑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살았다, 그런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김문수 위원장은 이제 한노희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조치까지 당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곤혹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5달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전직 대통령을 두고 국가관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넘어서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하니 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들 곤혹스러워하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는 이유로 김일성주의자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지사가 우리나라 좌회경 운동권, 좌익 운동권의 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삭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왜? 예. 자기가 거기서 몸담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968년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통일당 사건에 중간 간부로 기소돼서 20년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고 나와서 근데 전향서를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1988년 나올 때 신영복 씨가. 그런데 계속 그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을까 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을 또 존경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든 아니면 무슨 동정심이든 신비감에서든 아니면은 감옥의 사색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건 존경한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김일성주의자라고 판단할 근거는 있을까라는 대목은 좀 문제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많이 나가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막 하신 말이다.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져서 이게 또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자리와도 그게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봐요. 아무리 개인적인 소신 내지는 개인의 판단이나 아니면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 모욕죄로 이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국회 모욕죄가 물론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따져봐야 알겠지만, 자, 그 문제의 발언이 이제 국회 모욕죄로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른 측면이겠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이 사석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또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적인 위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말씀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 갖다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민주노총을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뭐 수령에게 충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한테 모독일 뿐만 아니라 좀 국민에 대한 모독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선택한 분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식의 발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야 본인께서 사상의 자유가 있는 사회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사노위 위원장 하시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저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공직을 맡는 입장에서는 공직에 분명히 무게가 있다. 근데 저런 생각들을 공공의원이 가지고 공공의원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공직을 수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인사권자가 제기했던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때 수행할 수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본인 발언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그젠가 사과하셨다가 그 다음날 라디오에 나오신 거 보니까 전혀 사과의 기미가 안 보였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여전히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확실한다는 생각이시니까 본인의 신념을 지키시든지 아니면 신념과 무관하게 직을 지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둘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김문수 위원장이 성품을 고려해서 야당 의원들이 좀 자극을 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튀어나온 것이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여지도 있는 거죠. 이렇게 김문수 전 지사 위원장이 유튜버 방송이나 광화문 집회에서 했던 발언 같은 걸 모아가지고 어디를 때리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그렇게 계산했다면 대단한 어떤 야당 의원이 있을 텐데 예. 다 떠나서 저는 이 말 말씀하시는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아시는 대로 노사정 노동과 사용자와 기업인과 정부, 정당 간의 모든 걸 좀 노사정 대타협 기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민노총, 한국노총, 경총, 정경련 다 있을 테고 정부까지 한다. 그래서 정치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왜? 타협을 하고 이끌어내고 조율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초대 위원장은 노사정 위원장은 한광호 씨였던 거예요. 그러면 왜 김문수 위원장을 갖다 놨냐? 첫째는 현장 노동가 출신이다. 노동운동을 했잖아요. 처음에 도르코에서 시작해서 쭉 현장에 서울대학교 학출로서 노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갖다 놨는데 그러려면 삼성 국회의원에 있죠. 경기도지사 2번 했죠. 그러면 저런 정치적 타협과 절충을 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노사정 위원장은. 말씀 개인적인 개인적인 철학의 투사보다는. 그래서 지금 대목에서는 이래 되면 이제 노사정부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경사노위부터. 저는 그래서 조금은 분란을 좀 이렇게 왜 자초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타협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좀 김문수 위원장께서 한번 다시 숙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좀 보면 그 김문수 위원장이 경총 그러니까 모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소유권을 침해하면 그게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란봉투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럼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국회 결정이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사노위 위원장께서 이미 입장을 가지고 계시게 된다면 소위 노동조합, 그러니까 민노총과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앞으로 노사정 간의 어떤 조정들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위원장이 있는 하에서 소위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해가 대변될 수 있겠는가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파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김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충분히 본인이 설명해라.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갈등을 조정해라. 조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도 거기에 맞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저는 시그널을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본인이 해명한다고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대의 방산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일어나지 하루 만에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유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팔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운 게 그 주식을 저 산 시점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올해 3월 달과 뭐 5월 달 사이라고 4월 5월쯤 됐겠죠. 그러면 예. 대통령 선거 끝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패배했다, 정신도 없을 테고 또한 다음에 정치 선택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하고 있을 지점인데 주식을 샀다. 제 상식으로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사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 진 사람이 보통 상처도 좀 아물기를 기다리고 내가 왜 졌지 사람들 만나고 바쁠 텐데 주식을 샀다는 대목도 하나. 그다음에 샀다면 3, 4, 5월쯤이면은 4월쯤이면은 제가 기억에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개항을에 나온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있을 때 언론에서 보도돼. 그 개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분이 또 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이해충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예. 대선 직후에 그 보궐선거 직전에 주식을 샀다는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진다. 그것도 2억 3천만 원치나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한번 내가 언제 무슨 생각에서 주식을 샀다는 대목부터 주식 취득 시점과 경위를 밝히는 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증도 많고 기자들도 질문도 이어졌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안 한다고 좀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답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국정감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저희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백지 신탁 주식 문제로 이슈가 모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찝찝하죠. 대선을 패배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소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직전 사이에 주식을 이렇게 매입했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설명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또 따지고 보면 누구나 주식을 사는 건 자유로운 거잖아요. 과거 정부에서는 국민들 보고 주식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해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당 상임위에서 정보를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건데 이때는 뭐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돌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지 않고 또 8월 초에 이미 백지 신탁을 했었고 지금 심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찝찝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찝찝함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측면이 있었죠. 제가 볼 땐 국정감사가 좀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걸 방산 주식을 갖고 있다면 국방위의 그 상임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 충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네. 그럼 그 상임위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방위가요. 무슨 인기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인기 상임위에 들어가서 그 인기 상임위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본인이 또 백지 신탁을 안 했다면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백지 신탁 안 하려고 권익위에다가 행정처분까지 요청한 적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백지 신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또는 국방위에 있는 동안은 어떤 이득들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막 그게 문제가 된다면 아마 민주당 그럴 거요. 전수조사하자고 얘기할 거요. 모든 국회의원들에서 싹 한번. 그래서 일단 도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절차상에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교수님 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신청할 때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써냈다는 거예요. 저도 뭐 경험 있어서 1순위, 2순위 쓰거든요. 원내 지도부에 제출할 때. 그러면 물론 이 표면적인 이유야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에 가서 국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겠지만 말씀 앵커에서 잘 지적하기로 아니 그 방산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어떤 주식입니까?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게 다 옛날에 현대조선이 현대중공업 뭡니까? 현대중공업이라는 게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군납, 방산업체라니까요. 예. 방산업체 주식을 2억 3천만 원씩 들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국방위원회에 나 국방위원회 하고 싶어요라고 낸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뭐랄까 몰랐다 하면은 좀 뭐 다른 측면이고 그냥 무신경이라 그럴까 뭐 의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적절한 처사였던 건 분명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이 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선별적 규제 완화,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권익위를 통해 이루어진 케이스를 전수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그것까지만 하시죠. 그게 근데 그만하세요. 예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예. 말씀을 그러면 나중에 질의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좀. 왜 이렇게 그 질척거리십니까?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 전혀 아니었습니다. 깔끔하다의 반대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 소지가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검의 뜻을 전합니다. 예, 이 마지막에 이제 질척거리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언쟁이 좀 오갔습니다. 자, 그 문제의 발언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뭐 해명은 뭐 깔끔하다의 반대말이라 이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요. 그 왜 딱 부러지게 답변 안 하세요?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답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뜻의 반대로 말씀은 윤창현 의원이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뭐 받아들이는 전현희 위원장이 수치심을 느꼈다니까 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저는 그렇죠.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현희 위원장은 자진 사퇴의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현희 위원장과 이제 민주당은 이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말해 제가 전현희 위원장의 위치에 있다면 그냥 그만 둬버리겠어요. 저 정도까지 하는 상황이면 이게 뭐하러 하나 이런 느낌 들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권익위원장 사태에 너무 질척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임기 보장된 거잖아요. 왜 그만두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임기를 그만두라고 얘기하면서 또 감사원은 예를 들면 또 특별감사를 해요. 그러면 이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여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적어도 이 감사원장이 말씀하셨던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특별하게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면서요. 권익위원장은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권익위 주변에 있는 그 공무원들만 계속 불러가지고 압박을 간접적으로 가하는 방식.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제가 볼 땐 치사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통령이 좀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라. 저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럼 법으로 만들어라. 그 정권이 바뀔 때에는 모두 다 그만두거나 법률적으로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저렇게 국회에서 질척거리면서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척거린다는 표현은 이제 깔끔하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이제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빨리 자진 사퇴를 해야죠. 근데 제가 느낀 이런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면 자기 몸이 아플 정도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데 자, 두 분이잖아요. 전현희 우리 인권위원장하고 방통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희 위원장이
제가 사석에서 듣기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만둘 의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태도가 바뀌더라. 왜? 지금 이분들을 추천한 정당에서 물러나지 마라고 시그널을 보냈다고 하는 게 정치권의 상식처럼 돼 있어요. 왜? 여기서 무너지면 방통위원장이 무너지면 KBS, MBC의 이 사진들하고 그 공영방송 사장단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걸 더 정치적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짠 듯이 지금 다 임기가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예요. 결국은 블랙리스트 사건 봤잖아. 우리 쫓아내면은 나중에 어째 되는 거 알지라고 하는 거예요. 장관들이 제가 볼 해당 장관들이 미안하지만 1:1 면담회하면서까지 이걸 해줘야 돼요. 빨리 저 그만두세요라고 정확히 전달해줘야 돼요. 당신 철학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장관 책임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 확인 하나만 하면 예.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다 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 방통이나 권익이나 아주 중요한 노른자위 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사퇴를 요구하는 건 표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기 직전에 편의점에 들은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가 하면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이후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까지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신혜성 씨가 과자를 집어듭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신 씨. 담배를 사더니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물고 불을 붙입니다. 담배 정도 사간 정도? 그게 몇 분 왔다 가셔가지고. 이날 신 씨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온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8분에 여기서 나간 거죠. 신 씨는 이곳 편의점에서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서울 송파구 탄천 2교 인근까지 10km를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과 착각해 다른 사람의 차를 탔다고 보고 음주 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놓인 흰색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에 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전복된 건 어젯밤 9시 40분쯤. 사고 차량은 도로 위 연석을 들이받은 뒤 가로수와 신호등에 잇따라 부딪히며 전복됐고 이후 불이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6명 가운데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로 이일 때는 1시간 가까이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네, 영화에서 술이나 음료에 마약가루 몰래 섞는 장면 보셨죠? 이 마약가루 케타민이란 마약인데 아기 이유식으로 위장돼서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오는 마약들, 세관당국이 6달 동안 압수한 것만 10kg이 넘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고속터미널에 세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이 남성은 택배 박스를 찾아오는 길이었는데 박스 안에는 수입산 아기 이유식으로 위장한 마약류 케타민 6.3kg이 들어있었습니다. 13,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전신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강한 환각 성분을 지닌 물질입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이게 유흥업소나 그리고 클럽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약물입니다. 미국에서 해외 공급책이 이유식 등으로 위장해 국제 우편으로 발송하면 국내 밀수책이 받은 뒤 중간 유통책인 A씨를 거쳐 시중에 퍼졌습니다. 미국 마약 당국과 인천세관이 공조에 나서면서 유통책을 붙잡았습니다. 6개월 동안 국제 우편 등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다 국제 공조로 적발된 마약류만 10.4kg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마를 수입과자나 전기담요 등으로 위장한 밀수범 6명도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3년 전 61kg이던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반입 적발 마약은 올 들어서는 이미 8월까지 5배인 312kg을 기록하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 전 대표는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013년 업체 대표 A씨로부터 2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가 A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대가로 이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자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가 확정된 것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고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 전 대표가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셈이 됩니다.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경찰이 제3자 진술만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당대표들의 사법 리스크,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인정했다는 거는 성적대의 실체가 실제로 확인됐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이제 무고죄는요. 허위 사실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의 판단은 가세연의 폭로가 거짓이었다는 이준석의 주장이 거짓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니까 예. 성상납이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사실 성상납 받는 것도 나쁜 거고 뇌물죄 그다음에 뇌물죄를 또 성상납으로 받는 것도 더 나쁜 건데 예. 가장 나쁜 건 뭐냐면 그러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이게 그 무고죄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무고죄가 그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경찰이 네. 검찰에 뭐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다는 거는 증거를 그만큼 확보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3자의 믿을 수 없는 진술만으로 이 기소 의견 송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이게 2013년도에 성상납이 있었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이고 지금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관련해서는 해당 특정 일자의 숙박 기록 확보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성접대를 했다는 기업인이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누군가 오니까 술자리를 제대로 잘 준비를 해둬라 랄지 아니면 이제 성상납을 실제로 했다면 이걸 그 근거가 남는 카드 결제 등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할지 이런 객관적으로 좀 구체성을 띌 수 있는 증거들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우리는 혐의 입증에 있어서는 최소한 자신감이 있다. 다만 이 성관계라는 건 워낙에 이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를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은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를 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거는 판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여기저기 이제 패널분들 나오셔가지고 좀 이것저것 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증거인멸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증거 자체를 인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이게 일관적인 판례예요.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확인서도 사실은 참고인이 허위 진술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1년도 판례도 그렇고 제가 찾아본 대법원 판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죄 자체가 잘못 고소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서 잘 걸러준 거고 만약에 이게 검찰로 그 송치를 갖다 했어도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전 대표는 이제 뭐 제3자의 말만 듣고 했다느니 뭐 그렇게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네. 있잖아요. 앞으로 뭐 이 전 대표가 뭐 대응할 수 있는 카드, 뭐 법정 말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적인 조치 방어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성상납 사실이 없다라는 부존재 사실은 이 재판 절차 중에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예. 사실을 어떻게 증거로 뒷받침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의 몫은 검찰의 숙제가 되는 건데 기소가 된다면요. 예. 지금 공소 유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들이 있을 것인가가 제일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3자 진술만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인 성접대를 했다라는 사람이 한 5차례 접견 조사를 받았고요. 실제로 이 한 여성을 연결해줬다라는 수행원 장모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3자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성을 띠고 일관성을 띠고 어떤 오염될 가능성이 적다라면 이걸 함부로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기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게 이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죠. 네, 이재명 지사 말고 이화영 부지사의 그 혐의는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두 번째가 뇌물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돈을 누가 줬느냐? 쌍방울이 줬다는 이야기죠. 근데 뇌물죄가 되기 위해선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지원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스트럭처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와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쌍방울로부터 무슨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 어떤 명목으로 받았느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한테 그렇게 작업을 했던 쌍방울이 과연 지사는 그냥 내버려 뒀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공소장에 적시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 검찰이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경과를 보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하다가 바로 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가게 됐죠. 예. 그 이후에도 뭐 법인카드를 계속 쓴달지 그렇게 대가 관계로 받은 돈이 한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쌍방울은 어떤 이득을 얻었느냐?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히토류 사업권 등을 뭐 취득했다. 이런 게 또 주식이 굉장히 상승하는데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가 관계가 상당히 좀 명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서 더 넘어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까지 겨냥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검찰의 시선은 쌍방울이 아마 변호사비도 대납해 줬을 것이다. 전환세체의 발행으로 인해서 우회적으로 이 지원해주는 형식을 띄었을 것이다. 자금 세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도 있습니다만 이 성남 FC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고소장에도 이 대표가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역시 이 대표랑 이 당사자들 간의 연결고리가 핵심인 거죠. 네네. 일단은 공소장에 공모관계로 그 적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는 혐의가 제3자 뇌물죄인데 두산건설 대표 기소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성남시 팀장만 뭐 이재명 그 지사 입장에서 보면 하위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팀장만 검찰에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그 범죄 사실에 이재명 지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보면은 경찰은 두산건설만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송치를 했지만 검찰에서 봤을 때는 두산건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차병원 뭐 그다음에 농협 이런 데도 다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할 때는 제 생각에는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네이버 차병원 뭐 농협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 원의 횡령 사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과장급 직원의 불법 촬영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국감에서는 공단의 기강회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난 6일 이곳 체력단련장 여성 탈의실에서 한 여직원이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40대 직원 A씨가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상에서 들어간 게 나오니까 고발이 들었고 몰카가 찍었는지 어떤지는 포렌스 결과를. 최근 46억 원 횡령 사고에 이어 사내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기강회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지난 2010년 이후 벌어진 공단 내 5건의 횡령 사고에 대한 느슨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단이 횡령 사고를 낸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발각될 때까지 6차례 급여가 지급된 B씨 사례도 있어요. 퇴직금도 5건 중에 3건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공단 측은 횡령 사건 등은 모두 수사 의뢰를 했고 정결 규정 개선과 퇴직금 전액 환수 등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대표적인 도심 길거리 축제, 추억의 충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7, 80년대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 추억의 테마거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모습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추억의 만화방에서 그때 그 시절 옷을 입은 방문객들이 만화책을 보고 기타를 칩니다. 전자 오락실에서는 옛날 교복을 입은 시민들이 당시 즐겼던 게임을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추억의 막걸리집 앞에는 실제로 사용됐던 흑백 선거 포스터들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사진관에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대형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번화가 충장로는 오랜 역사와 최신 트렌드가 공존하는 독특한 거리인데요. 매년 10월이면 충정로의 특징을 살린 추억의 충장축제가 열립니다. 어제 열렸던 축제 개막식에서는 드론 700여 대가 밤하늘에 떠올라 화려한 드론쇼를 선보였습니다.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이나 높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22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24도, 대구, 부산은 23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대기질도 깨끗하겠고요. 다만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에는 때이른 추위가 반짝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